안녕하세요. 와인 4.0 저스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예고해 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요즘 뜨고 있는 소위 대세인 화이트 와인 두 종류에 대해서 시음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와인을 일단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시원한 화이트가 대세죠. 오늘의 첫 번째 와인은 베이가 다 프린세사 알바리뇨라는 품종으로 만든 2022년 빈티지의 와인입니다. 스페인의 리아스 바이사스라는 곳에서 만든 와인입니다. 스페인의 서쪽 대서양 쪽으로 가면 리아스 바이사스라고 포르투갈 국경 쪽에 있는 해안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안가다 보니까 기후가 굉장히 습하고 날씨도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리아스 바이사스 지역에서는 보통 알바리뇨 품종으로 산도 높고 과일 풍미가 강한 그런 화이트 와인을 주로 생산합니다. 이 포도 품종은 알바리뇨라고 불리우는데요. 알바는 흰색이라는 뜻이고 리뇨는 라인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얀 라인, 리즐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DNA를 검사한 결과 리즐링과는 완전 상관없는 포도 품종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이 알바리뇨라는 품종은 껍질이 두꺼운 편이고 습기에도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도가 좋고 핵과류의 향이 납니다. 이 베이가다 프린세사라는 와인은 리아스 바이사스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 퍼걸러를 이용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격자를 만들어주고 포도 이파리들은 그 위로 올라가게 되고 포도 열매는 그 밑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거를 높게 격자 퍼걸러를 만들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습한 날씨이지만 밑으로 통풍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통풍이 잘 돼서 습도가 높은 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파리는 퍼걸러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일조량은 충분히 받습니다. 또 열매는 이파리 밑에 그늘에 있음으로써 보호됩니다. 이 와인을 만든 포도밭도 역시 이 퍼걸러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고 제조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또 밝히고 있는 것은 토양이 화강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상 농약을 덜 사용할 수 있고 산도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조사에 의하면 이 와인은 젖산 전환을 하지 않고 섬세한 품종의 향과 신선한 풍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부터 봐야죠. 중간 골드쯤 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건 작은 기포들이 지금 잔 옆에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달달한 꽃향이 나요. 이거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요. 꽃에 약합니다. 그냥 달달한 이름 모를 꽃봉오리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숭아 향이 주도적인 것 같습니다. 약간 리치 정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중국집 가면 후식으로 나오는 그 흰 과일 있죠? 그거는 이제 약간 절인 리치고 생 리치는 그거보다는 좀 덜 달고 향이 좋습니다. 젖은 돌가루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몽류 정도가 나는데요. 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강도도 꽤 셉니다. 중간 플러스 이상의 향 강도를 줘도 될 것 같고요. 맛을 살짝 보겠습니다. 시큼하네요. 시큼하다. 아까 자몽은 자몽 껍질로 정정하겠습니다. 쓸해요, 약간. 바닷가 쪽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서 그런지 짭조름합니다. 이게 미네랄 성분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숙성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젖산 전환의 그 힌트도 전혀 없습니다. 이 향 좋네요. 이거 많이 맡아본 향인데요. 이거 꽃냄새를 못 맞추네요, 제가. 이 향 진짜 좋은데. 여러분들이 알려주십시오. 이 꽃향은 무슨 꽃향인지. 그냥 어린 와인. 숙성에 따른 향을 굳이 찾자면 꿀? 그러고 보니까 이런 달달한 향이 나왔을 때 보통 꽃향을 허니서클, 인동초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제 맛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도는 약 7초 정도 나옵니다. 중간 플러스 정도의 산도이고요. 산도가 꽤나 날카로워요. 이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와인이고 산도를 잘 유지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바디는 중간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알코올도 중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지 볼까요? 13%네요. 여운 보면 되겠죠. 여운 굉장히 좋아요. 중간 플러스 이상 길이의 여운이 나오고요. 여운은 자몽 껍질이 주도적인 것 같습니다. 저 자몽 껍질 계속 씹고 있는 줄 알았어요, 좀 전에. 삼킨 다음에도. 그래서 이 와인은 전반적으로 독함이 3차 향이 좀 약하긴 하고 2차도 없지만 1차에서 5가지 이상의 다양한 향들이 나오잖아요. 독함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균형미도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풍미의 강도 뭐 충분히 아까 중간 플러스 이상 강도가 있고요. 여운도 중간 플러스 이상 나오고요. 이 정도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으면 아까 균형도 복합미도 조금씩 아쉬워서 좋은 와인이라고 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셔야 되고요. 숙성해서 마신다고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비노 평점을 주자면 제가 알바리뇨에 약간 개인적인 편견이 있어서 이거 그냥 4.0 줄래요? 제 맘이에요. 제가 좋아해요, 이 와인을. 알바리뇨라는 품종을 좋아해서. 리아스 바이사스가 아까 스페인의 포르투갈 국경 지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이 이제 스페인의 리아스 바이사스인데 거기 알바리뇨도 괜찮고요. 그 국경 바로 밑에 포르투갈 쪽에도 알바리뇨로 만드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은 비뇨 베르지. 그 동네 알바리뇨도 아주 괜찮은 와인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포르토를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들 그 포트 와인 아시죠? 그 포트 와인 만드는 데가 포르토인데 포르투갈의 비뇨 베르지의 알바리뇨 정말 많이 마시다 왔습니다. 두 번째 와인으로 가볼까요? 최근까지 우리나라 화이트 와인의 대세는 아무래도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이죠. 한 90년대부터 뉴질랜드 말보로에서 이제 와인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는 한 2000년도 초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완전 열풍이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말보로 소비뇽 블랑 뭘 사도 어느 정도 수준은 딱 해주는 그런 와인들. 의외로 유럽에 가면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리가 멀잖아요. 거기까지 물류 운송을 하려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마시고 싶어도 흔하게 찾지 못하는 와인인데요. 그 대신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것 중에 그렇게 일상적으로 좀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렇게 고가이지 않은 와인 중에 하나가 아까 첫 번째 시음했던 알바리뇨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려고 하는 그리너 펠트리너입니다. 그리너 펠트리너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많이 심고 있는 품종이라고 알려져 있죠. 정부 차원에서 그냥 전략적으로 미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도 굉장히 일정 품질이 나오는 좋은 와인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와인을 따놓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인조 코르크였거든요. 이번 거는 천연 코르크인데 또 코르크가 더 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코르크가 길면 길수록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그거는 더 오래 병숙성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와인일 경우가 많고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코르크 특집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은 슐로스 고벨스부르크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그리너 펠트리너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고요. 빈티지는 2022년이네요. 이 와인은 오스트리아의 캄프탈 지역에서 나온 건데요. 큰 지역 명칭은 니더 오스터라이히라고 합니다. 그 안에 캄프탈 지역이 있는데요. 니더는 아래쪽이라는 뜻이죠. 오스트라이히는 오스트리아라는 뜻이죠. 알프스 산맥이 스위스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고도가 낮아지면서 이 낮아진 요 지역 거기를 그래서 아래쪽 니더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요 니더 오스터라이히라는 지역이 오스트리아에서 최고로 많은 와인 생산량을 보여주는 와인 산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최고급 화이트 와인들이 나오고요. 그리너 펠트리너나 리즐링 품종으로 그 최고급 화이트 와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뉴브강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다뉴브강의 경사진 포도밭에서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고 있고요. 가을이 길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면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는 데는 최적의 기후죠. 일단 수확하기 전에 비가 오거나 수확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포도 농사 망합니다. 그래서 길고 건조한 가을은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리너펠트리너라는 품종으로 양조를 하는 방법은 우선 신선함과 과일 풍미를 강조하려고 하면 오크 숙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도도 높고 과일 풍미도 높고 신선한 와인이 되고요. 약간의 숙성을 통해서 좀 바디도 키우고 하는 약간 중후한 스타일로 만드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레제르바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리너 펠트리너는 영어로 하자면 그린 펠트리너죠. 초록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재배하고 있는 와인용 포도 품종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식재했다는 거죠. 껍질은 살짝 두꺼운 편이고요. 산도가 높고 아주 향이 강렬합니다. 특히 이 산도가 높고 향이 강렬한 특징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과 잘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냐고요? 슈니첼이죠. 비엔나 슈니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마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먹어봤을 겁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지역에 가면 얇게 저민 고기를 빵가루 살짝 해서 돈가스처럼 팬에 살짝 구운 거. 슈니첼이라는 이 음식을 먹을 때 기름지거든요. 거기에 이 산도 높고 과일량 좋은 이 와인을 탁 마시면 찰떡궁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인들이 사랑하는 품종입니다. 이 그리너 펠트리너는 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숙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흰 후추나 미네랄 향의 특징이 있고요. 병숙성이 되면 꿀이나 밀집 향 같은 게 주도적인 향이 되고요. 오크 숙성하면 풀바디 스타일의 토스트 향까지 나기도 합니다. 이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와인에 대한 설명 테크니컬 시트를 읽어보면요. 이 와인은 캄프탈 계곡의 낮은 지역에서 수확된 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낮은 지역은 그 특성상 포도가 더 많이 숙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신료의 향도 약간 더 센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황토 진흙 토양이고요. 오스트리아 오크 캐스크에서 수개월 동안 숙성하고 4월쯤 병입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부터 보겠습니다. 색깔은 얘는 레몬이네요. 레몬색이고 중간 레몬색입니다. 그리고 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은 한 중간 정도 강도네요. 처음 마셨던 알바리뇨에 비해서 향의 강도는 살짝 약합니다. 레몬 라임 향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지푸라기 말렸을 때 나는 그런 향 있죠? 건조한 지푸라기 향. 화한 향이 나는데 이거를 흰 후추 향이라고 하고 싶어요. 삼나무 향 아주 은은하게 있는 것 같고요. 말린 아몬드에서 나는 그런 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 중인 와인이고요. 맛을 이제 보겠습니다. 와, 이거 산도 장난 아니네요. 와, 이거 높은 산도로 정했습니다. 드라이하고요. 당도는 거의 없죠. 바디는 중간보다는 살짝 높은 쪽이에요. 중간 플러스 정도 바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크 통해서 조금 숙성을 시킨 아이들은 바디가 살짝 올라갑니다. 알코올도 아까보다는 살짝 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3% 똑같네요. 틀렸네요. 땡. 여운 봐야죠. 와, 여운도 길어요. 라임 껍질 물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씁쓸하면서 신 거 있죠? 그게 아주 길게 갑니다. 이거는 긴 여운 줘도 될 것 같아요. 복합미는 심지어는 1, 2, 3차가 다 나올 정도로 괜찮죠. 복합미는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균형 산도가 좀 너무 높아요. 하지만 뭐 균형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중간 이상은 됩니다. 풍미의 강도는 뭐 여기도 뭐 중간 정도 풍미 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여운이 길어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 품질 평가를 내리자면 좋은 와인.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이거는 지금 마실 수도 있지만 숙성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와인. 2022년 빈티지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도도 굉장히 살아있고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비비노 평점은 얘도 4.0. 오늘 4.0 대 4.0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제 맘이에요. 이거 좋아요. 근데 솔직히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거든요. 아까 거랑 이거랑.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거를 마시겠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에 익숙하신 분이면
아까 처음 마셨던 알바리뇨를 권하겠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알바리뇨가 약간 더 더운 지방 기온이 높을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는 이제 알프스 산맥 끝자락에 다뉴브강에서 바람도 불어오고 이런 환경에서 얘는 지금 자란 포도고, 알바리뇨는 대서양 쪽에서 찬바람이 약간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해변가에 평균 기온이 살짝 더 높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리치까지 가는 약간 열대과일까지 가는 진하고 강한 향들이 있었거든요. 요번에는 레몬라임 같이 약간 서늘한 기후에서 나오는 향, 그런 향들이 주도적인 거라서, 프랑스 루아르 쌍세르의 난 소비뇽 블랑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리너펠트리너로 가세요. 나는 그거 비싸기만 하고 뉴질랜드 말보로의 소비뇽 블랑이 좋다, 처음 알바리뇨로 가세요. 가격은 둘 다 비슷할 겁니다, 이 두 와인에 한해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안주를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늘의 안주는 짜잔, 기대하십시오. 냉장고에서 오이를 하나 찾아왔고요. 그냥 아무 치즈나 있는 거. 햄, 말린 햄도 좋고 그냥 햄도 좋고, 이거는 슬라이스 햄이죠. 그냥 올리브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치즈를 잘라 놓고요, 오이를 하나 넣고 치즈를 하나 넣고 살짝 눌러주고요. 햄을 얹어야 되는데 햄은 대충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얹고, 올리브 하나 얹고, 하나 완성됐습니다. 이제 먹어야죠. 안주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와인들을 좀 따라 놓고요. 아까 1번 와인, 그 다음에 2번 그리너펠트리너. 향들이 어떻게 변했나 잠깐. 이제는 아까 꽃향은 이제 향수로 발전했어요. 와, 향 되게 좋은데요. 역시 1번은 강렬합니다. 향이 좋아요. 2번은 어디 볼게요. 이 두 와인은 확실히 구별이 되네요. 일단 2번에서는 딜이라는 그 허브 있죠? 그거랑 야채향과 약간의 후추를 섞은 거? 푸릇푸릇한 야채향이 나요. 이제 만들어 놓은 안주랑 와인이랑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가 산도를 좀 떨어뜨리네요. 그래서 다음 먹을 때는 전 치즈는 빼겠습니다. 여기서 오이 나머지는 좋았어요. 햄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근데 뭐 저번에 먹었던 것처럼 무슨 뭐 김치나 고춧가루처럼 완전히 무맛 무향으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와인의 고유향을 약간 죽였다는 거, 요거만 포인트로 하고요. 두 번째 와인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주를 하나 먹고요. 저 샐러드 먹는 줄 알았어요. 와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오만 야채 향들이 쫙 같이 올라오면서, 이상하게 첫 번째는 아까 치즈가 딱 들어가는 순간 좀 그랬는데 요번에는 별로 안 걸리적거리네요, 치즈가. 맛있어요. 여러분 건배도 한번 하시죠. 자, 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너펠트리너. 진짜 더운 날 땀 뻘뻘 흘리고 집에 딱 들어왔다, 그때는 알바리뇨.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노천 카페에서 파라솔 하나 켜있고 바다 쫙 보이는데 시원하게 칠링된 뭔가 와인이랑 같이 대낮에 이렇게 탁 바다를 보면서 와인을 마신다, 알바리뇨. 좋아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신흥 강자로 한국에도 퍼지기 시작한 알바리뇨와 그리너펠트리너에 대해서 시음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오늘도 두 와인 다 4.0씩 나왔죠? 그래서 미션 클리어! 다음 주 와인 소개해야죠. 다음 주 와인 예고입니다. 아젤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바롤로고요. 2018년 빈티지입니다. 구매는 자양전통시장에 있는 새마을 구판장에서 6만원대에 구매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 와인을 가지고 이 네비올로의 그 특성과 이태리 북부 피에몬테 지방의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